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헤드라인 다들 보셨죠? 그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국민 40% 정치 성향 따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평소에 이 정치 다이내믹한 그 뉴스만 보다가 정치 성향 따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요새 사회 분위기를 전하는 이 헤드라인.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의 입시비리 얘기가 나오자 성탄절 가족 모임이 40분 만에 깨졌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도 인연 따라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연말연시 모임에 가급적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모 법조인 모임도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진보좌파 진영에도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만나서 격이 없는 적석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뒤끝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짜 좌파, 유사 좌파이기 때문입니다. 우파는 또 가짜 우파, 건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진영에 속하면 무조건 옹호부터 하는 못된 버릇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바로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에 만들어진 팬덤은 불가사의하기까지 합니다. 이 연예인 팬덤과 다릅니다. 그런 팬덤을 가진 이들은 의외로 꽤 많습니다. 저도 한때 팬클럽이 있었는데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열기가 사그러들었습니다. 정치판이 팬덤이라면 지금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조선일보는 유사한 팬덤으로 조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기소된 조국 사건의 화제에 올라 가족 모임이 깨졌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누나는 착하고 정의로운 조국을 정치검찰이 괴롭힌다고 하기에 수험생 학부모가 어떻게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다가 결국 싸움이 됐고 가족 간의 불화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하는 K세대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10명 중에 4명, 정확히는 39.1%가 3, 4년 내에 정치적 성향으로 가족, 친구와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별로는 40대와 60대에서 45.8%로 높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저는 지금까지 우파든 좌파든 가짜가 아니라면 솔직히 말해서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 것은 가짜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좌파, 박애주의자의 탈을 쓴 사기꾼들, 기껏 마르크스 책 한 권 읽은 사람들, 아니 책도 제대로 읽지 않은 그 사기꾼들, 그리고 우파, 자유주의자의 탈을 쓴 건달들 말입니다. 돈만 밝히는 건달들. 시간이 난다면 이 건달과 사기꾼 제목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 좌파 정부라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운동군 좌파인 것은 맞는데 진보 좌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좌파의 탈을 쓰고 그저 권력을 탐한 운동권 집단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중 몇몇 천 마르크스를 읽었겠죠. 그리고 몇몇 천 이른바 NL 교조주의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주사파와 맥을 같이 한 자들 말입니다. 어떻든 그들은 제 기준으로 모두 가짜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잃자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무척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1월 2일 이재명 등 민주당 지도부가 양산집으로 찾아왔을 때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문재인과 함께 있었던 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도 도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문재인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국지형 방공 레이더를 설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에서 갖췄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대해 그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특정 시기에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말에 군이 공식적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군은 문재인의 주장이 확산하자, 언론에 보도가 되자 입장문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안보 상황 및 위협 변화를 고려하여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소형 무인기 대응 전력도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관련 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됐다.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더 전부터 무인기에 대한 대응, 소요도 파악하고 그리고 도입도 하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12월 무인기 침범을 가장 먼저 포획한 게 있죠. 바로 국지방공 레이더입니다. 이 국지방공 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소요가 결정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중기 소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양산을 하고 그리고 현재 배치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진입한 무인기는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 SSR이 처음 탐지를 했습니다. 이 SSR 레이더, 박근혜 정부가 도입을 결정했고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도 박근혜 정부 때 소요 결정이 됐고 이후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에서 마치 이 무인기에 대응하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갖췄다 이런 말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입니다. 도대체 발칸포는 언제 쓰려고 무인기에 대응한 훈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궁금해 미칠 지경입니다. 자, 이제 정치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 정치판에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엄청난 대형 폭탄입니다. 아직 언론이 크게 주목을 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 1년 우리 정치판을 흔들 폭탄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선택을 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중대 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말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쯤 되면 중대 선거구를 하자는 말입니다. 올해 개헌에 시동을 걸자고 하던 분이 있죠. 바로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그 김진표도 일정까지 제시하며 지금 선거제도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마치 윤 대통령이 던지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걸 탁 받는 것처럼 짜고 치는 것처럼 아귀가 탁탁 맞습니다. 새 벽두부터 정치권을 흔드는 화두가 지금 던져진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 대통령도 법률가인이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이 헌법학 교과서에 나오는 통치구조 외에 정치학에 나오는 이 선거제도도 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해만 말씀을 하시고 이 중선거구제에 대한 폐해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언론에 나온 김진표의 말도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관련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와 사표와 연관되는 문제입니까?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로버트 딜 교수의 논문과 책, 교과서를 다 읽어봤는데 말입니다. 김진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3월까지 확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확정을 하는 것입니까? 선거제도가 국민에게 뜻을 묻지 않고. 김진표의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또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지역의 표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하자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진영 간의 골이 깊어지고 사표가 많이 생기니 지역구를 크게 해서 두세 명을 뽑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자신들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사들은 재선, 3선이 아주 쉽겠죠. 5선, 6선도 가능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을 막을 수 있다지만 국회는 한편 다당제가 되어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49명이 중대선거구제를 바꾸자고 제안하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아기가 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내 편 가르는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이 대표되는, 그래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정말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이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모양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동안 윤 대통령을 사사건건 비판해온 유승민이 2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과 김진표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한 것입니다. 유승민의 말입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 본인이 국회에 롤백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절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중대선거구제 찬성 입장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대선거구제와 다수 대표제로서 선출하는 대통령제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대통령 책임제를 한다면 입법부 의원들을 뽑는 총선도 미국처럼 역시 소선거구제가 적합합니다. 다수 대표제 말입니다. 선거구제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로버트 딜 교수가 쓴 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로버트 딜 교수는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자 국회의장 김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를 착 받으면서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회부해서 3월 초순까지는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말 왜들 이러는 걸까요? 선거 때마다 정치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선거법을 고쳐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위성정당이라는 웃지 못할 목불인견의 사태를 인출했습니다. 목불인견. 정말 참 웃기는 작태였습니다. 어쨌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데 여야 간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으니 사실상 정치판 대다수가 동의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의 다수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야 공통 분모가 있는 소선거구제 한계를 논의하다가 보면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 편하라고 중대선거구제 만들자,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든 의원 300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라 단시간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승환이 기자간담회에서 모처럼 입바른 말을 했습니다.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 독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대 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이다. 그는 교과서적인 말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고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어울린다. 적합하다. 이 얘기입니다. 국힘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 이유를 현역 의원들이 결사 반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나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한다고 해서 실현되겠느냐 하면서 중대선거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역갈등 해소에 관해서는 영원한 갈등이 중대선거구 한다고 해서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호남에서 또 민주당이 다 돼버리고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다 돼버리면 똑같은 결과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호남에서 민주당이 똑같이 다 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영남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가지겠죠. 자, 오늘 또 대장동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만배가 이 조폭그룹으로 소문이 난 KH그룹과도 얽힐 뻔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KH그룹 아시죠? 배상윤의 KH그룹. KH그룹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기업을 확장해 왔고, 그리고 이재명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경기도와 대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던 상방울의 외화 밀반출에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H그룹은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의 주차장을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KH그룹은 2019년 12월부터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과 그 부지를 소유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하얏트 호텔 부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해서 분양 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언론에 취재가 된 겁니다. 김만배가 타운하우스를 지으려 한 부지는 남산 하얏트 호텔 남서쪽에 주거지역 8개 필지, 8개 필지, 8,757평방미터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호텔 전체 부지의 10% 규모인데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뒤쪽에는 남산을 탁 깔고 그리고 앞으로는 한강을 확 굽어보는 서울 최고의 주택부지라고 합니다. 김만배는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2020년 분당구 운중동에 타운하우스를 사들여서 내부 인테리어와 그리고 정문 조경 공사를 마친 뒤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 77억 8천만 원은 천화동인 1호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한 채를 사들이는 돈부터 인테리어 비용, 정문 공사까지 77억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2021년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타운하우스 사업 계획을 접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이 타운하우스 얘기가 나오는데 김만배가 운중동 그 집에 현직 대법관이 따님이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정진상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습니다. 법원은 12월 20일 검찰이 정진상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을 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 후에 12월 26일 가압류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정진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뇌물로 인정한 재산은 몰수되거나 만약에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현재 정진상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는 명절 때 받았더군요. 그 외에도 정진상은 김만배의 대장동 사업 이익 중에 428억 원을 김용, 유동규와 함께 받기로 약속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대장동 일당의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려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또 작년 9월에 유동규가 검찰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에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진상은 이재명과 이 정치적 공동체, 어떻게 보면 정진상의 모든 죄책은 이재명에게 곧장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쉽게 빠져나가 인생 마지막을 유유자적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합뉴스는 어제 김만배가 대장동 수익금 수백억 원을 차명 없이들 등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조사를 재개해서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과 그리고 이사 최우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가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이나 직원 명의의 대여금고에 대장동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서 그리고 아주 잘게 짜게서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대여금고에 수표를 아주 잘게 짜게서 그래 돈 세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한성은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는 대장동 수익금을 자신의 생명줄로 여겼다는 취지로 자금은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수익금을 자기 생명줄로 한다. 이 돈 빼면 나는 시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금은닉을 지시한 김만배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추가은닉 자금이 있는지 또 수익금 중에 이재명 측에 전달된 돈은 없는지 등 그 용취를 캐물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단됐던 대장동 재판 또 1월 13일 재개됩니다. 어떻든 악은 처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으로서 악을 행한 자는 어쩌다 악을 저지른 자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그는 권력의 힘으로 힘없는 자에게 한을 맺히게 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